거미처럼 말라 죽게 될 거다. 이 계집애야. 지축을 울리는 고함 소리가 제3 보급 창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공기 중에는 단순한 추위 이상의 것이 감돌았다. 그것은 뼈를 내는 듯한 한기 한치였고 묵은 녹과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비강을 찔렀다. 먼지 쌓인 창문 틈으로 간신히 스며드는 희미한 오후의 빛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한 남자의 얼굴을 극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는 훈련기지 사령관인 박도식 대령이었다. 그의 육중한 체구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상대를 짓누를 듯 위압적이었다. 그리고 그 위압감의 정점에 서 있는 대상은 놀랍게도 이제 막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여군 소위 이유진이었다. 유진은 흙먼지 투성이의 전투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박대령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보다 더 대조적인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굴복의 빛이 전혀 없었다. 오직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고여 있었다. 박도식은 그녀의 그 침착함에 더욱 격분했다. 내년 하나 때문에 전개 부대원 전체가 평가에서 낙제했다 알아들어. 이틀 전 실시된 야간 독도법 훈련. 그것은 박 대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고강도 훈련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과 지휘 능력을 상부에 과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유진이 속한 3소대가 규정 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여군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 박 대령이 경멸적으로 침을 뱉듯 말했다. 계집애들은 전쟁놀이나 하러 온 줄 알지. 네, 그 연약한 다리로 산을 오를 수나 있겠나. 네가 질질 짜며 뒤처지는 바람에 소대 전체가 발목을 잡힌 거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유진은 소대 내에서 체력과 독도법 능력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훈련 실패의 원인은 그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박도식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자신의 뿌리 깊은 여성 혐오를 배설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작고 조용한 이유진 소위는 완벽한 먹잇감처럼 보였다. 유진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한 질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모욕이며 권력을 이용한 학대였다. 그녀가 여기서 변명을 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순간 그것은 이 짐승 같은 남자에게 만족감만 줄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게 감히 상관을 무시해. 박도식은 성큼 다가와 유진의 멱살을 잡으려다. 그녀의 계급장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대신 그는 거대한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유진은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그를 응시했다. 여전히 그 차가운 눈빛 그대로였다. 하! 박도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눈깔에 힘주는 것 봐라. 좋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하나. 그는 창고 구석에 처박힌 낡은 거미줄을 가리켰다. 저 거미줄이 보이나? 저기에 갇힌 벌레들처럼. 너도 여기서 천천히 말라 죽게 될 거다. 정신적으로 말이다. 네, 그 오만한 정신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그는 유진을 이곳 난방도 되지 않는 낡은 창고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는 없었다. 이것은 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한 불법 감금이었다. 네가 언제 그 빌어먹을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박 대령은 마지막으로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 돌아섰다. 반성문 그런 걸로는 안 끝나. 너는 네 존재 자체가 실수였음을 깨닫게 될 거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창고 안은 거의 완벽한 어둠과 함께 얼음장 같은 냉기로 가득 찼다. 이유진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거미처럼 말라 죽어. 그녀는 그 말을 되뇌었다. 박도식 대령, 당신은 거미줄을 건드린 게 아니야?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당신은 잠자는 용의 둥지를 건드린 거다. 창고에 육중한 철문이 닫히기 24시간 전 악천후가 쏟아지는 간무 산악 훈련장이었다. 이곳은 지옥주라 불리는 특수 침투 훈련의 마지막 관문이었고 공기 중에는 빗물과 화약 냄새
그리고 극한의 피로에 젖은 군인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훈련병들은 저마다의 한계에 부딪히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박도식 대령은 비에 젖은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 앞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의 군화는 진흙탕을 짓밟으며 역겨운 소리를 냈다. 오늘 야간 독도법 훈련은 단순한 지형 숙지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이것은 생존이다. 전장에서 나침반과 지도 한 장은 내 놈들의 목숨줄이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대열 속에서 유난히 체구가 작은, 그러나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이유진 소위였다. 전쟁은 신체 놀이가 아니다. 박 대령이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말했다. 체력이 기준 미달인 자, 판단력이 흐린 자는 동료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동료를 죽이는 암초가 될 뿐이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이 기지에서 박도식 대령의 여성 혐오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는 특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도 묵묵히 훈련에만 임하는 유진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여성이, 특히 유진처럼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자신의 완벽한 강철 부대에 섞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유진을 부러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그녀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 계획이었다. 브리핑 시간, 박도식은 각 소대장에게 직접 좌표가 담긴 봉투를 나눠주었다. 그가 유진에게 봉투를 건네는 순간 그의 입가에 스친 비열한 미소는 포구에 가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유진 소위, 그가 말했다. 내 능력을 증명할 기회다. 아니, 네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인가. 유진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유진은 위화감을 느꼈다. 훈련용 장비는 분명 검수를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소대가 지급받은 장비들은 이상했다. 나침반의 자침은 미세하게 흔들리며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지 못했다. 지급된 배터리는 완충 표시가 떠 있었지만 주 통신기의 전원은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표였다. 유진은 지도와 좌표를 대조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다른 소대들이 통상적인 훈련 루트인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반면 그들이 받은 좌표는 최단 거리가 아닌 가장 험난한 검은 늪지대를 관통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베테랑 특수부대원들도 기피하는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죽음의 땅이었다. 소대장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길은... 부소대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명령이다. 불평은 복귀 후에 한다. 장비 점검하고 루트 재확인. 지금부터는 나침반이 아니라 지형지물과 별을 믿는다. 그들은 움직였다. 박도식의 함정은 교묘했다. 그는 유진이 단순히 실패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무능하게 실패하기를 바랐다. 좌표를 잘못 읽고 늪지대에서 허우적대며 울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유진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녀는 박도식이 폐기 처분 목록에서 꺼내온 낡은 장비들을 가지고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통신기가 완전히 먹통이 되자 그녀는 즉시 예비 계획으로 전환했다. 그녀는 나침반 대신 구름 사이로 간신히 드러난 북극성을 찾아내고 바람의 방향과 능선의 기울기를 읽으며 길을 개척했다. 그녀는 연약하지 않았다. 늪지대에서 발이 빠진 소대원을 끌어올린 것은 그녀였고 규정보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도 가장 선두에서 진흙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녀의 소대원들은 처음에는 여성 소대장을 불신했을지 몰라도 이 지옥 같은 행군 속에서 그들은 유진의 압도적인 능력과 강철 같은 정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소대장님이 아닌 지휘관으로 따랐다. 박도식의 함정은 유진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함정은 함정이었다. 그들이 늪지대를 거의 다 빠져나와 마지막 능선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은 로프 중 하나가 그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장비 불량이었다. 몇몇 대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그들을 부축하며 이동하느라 귀중한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들이 마지막 직결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규정 시간을 3시간이나 초과한 후였다. 다른 소대원들은 이미 모닥불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과 달리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유진의 소대는 마치 폐잔병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도식 대령이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환희와 조소가 가득했다. 꼴들하고는 이게 내 놈들의 한계다. 그는 휴식을 취할 틈도 주지 않고 유진의 소대를 몰아세웠다. 소대장 하나가 무능하면 소대 전체가 죽는 거다. 오늘 너희는 독도법에서 죽었다. 다른 소대들은 모두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는데 왜 너희만 이 모양 이 꼴인가? 한 소대원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좌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장비도 불량이었습니다. 변명, 박도식의 고함이 다시 산을 울렸다. 무능한 놈들이 꼭 장비 탓, 환경 탓을 하지 실패는 실패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가 유진을 삿대질했다. 이유진 소위에게 있다. 너 때문에 내 동료들이 전부 낙제점을 받았다. 네가 이 부대의 명예에 먹칠을 한 거야. 알아들어.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실패였다. 유진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 좌표 오류, 장비 불량을 보고하려 했지만 박도식은 그녀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대열에서 끌어냈다. 네오는 특별 면담이 필요하겠다. 나를 따라와. 소대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박 대령은 전원 영창에 쳐넣겠다는 협박으로 그들을 억눌렀다. 유진은 묵묵히 그를 따랐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이것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 즉 처형을 위한 무대로 가는 길임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제3 보급 창고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유진의 젖은 전투복 위로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은 훈련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리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만다. 철문이 닫히고 유진은 완벽한 어둠과 냉기 속에 갇혔다. 제3보급 창고는 20년 넘게 사용되지 않은 폐건물이었다. 난방은커녕 외풍조차 제대로 막지 못했다. 빗물이 샌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젖은 전투복을 뚫고 들어오는 항의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부당한 상황과 극한의 환경 속에서 공포에 질리거나 분노로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가장 먼저 심호흡을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극한 상황에서 천을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호흡법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석으로 가득 찼다. 현 시간부로 불법 감금 1분 경과. 그녀는 군법을 떠올렸다. 상관의 명령 불복종 아니다. 이건 명령이 아닌 사적 제재다.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불법 감금. 박도식 대령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자신의 군복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유진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박도식의 모든 말, 모든 행동, 시간, 장소. 그녀의 뇌는 완벽한 증거 수집 장치처럼 작동했다. 그녀는 박도식이 단순한 꼰대나 무능한 지휘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기강과 명예를 좀먹는 명백한 종양이었다. 그리고 종양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다. 그녀의 임무는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2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의 감각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철문이 다시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박도식 대령이었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병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욱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이 2시간 동안 얼려둔 어린 여군 장교가 구석에서 웅크린 채 울고 있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2시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세로 어둠 속에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이유진의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빌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사실이 박도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아직도 네가 군인인 줄 아나. 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유진의 얼굴에 고정시킨 채 먹이를 살피는 하이에나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본론이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잔인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심리적 고문. 여자는 지휘관이 될 수 없어.
그가 낄낄거렸다. 왜인지 아나 감정적이고 약해 빠졌고 결정적으로 여자는 복종하는 법만 알아야지. 감히 명령하는 법을 알아선 안 돼. 그는 유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네오 같은 것들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네가 사관학교에서 배운 게 고작 상관 앞에서 그딴 뻣뻣한 표정이나 짓는 거냐. 네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널 군대에 보낸 건 내 집안의 수치다. 극적인 아이러니였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유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동자에 맺힌 광기를,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병을,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차례로 훑었다. 저 계급장은 명예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더하는 흉기일 뿐이었다. 유진의 그 고요한 분석의 눈빛, 그것은 박도식에게 굴복이 아닌 평가절하로 읽혔다. 감히 일개 소위가. 그것도 여군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내 그 더러운 눈깔. 그는 손전등을 바닥에 내던졌다. 감히 나를 얕봐. 순간이었다. 박도식이 거대한 몸을 날려 유진의 전투복 앞섭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들어 올리다시피 하여 뒤쪽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콩!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눈앞이 순간 하얗게 번쩍였고 귓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통증이 척추를 타고 번개처럼 흘러내렸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불법 감금은 이제 상관에 의한 명백한 폭행 및 가혹 행위로 격상되었다. 박도식은 스스로도 순간 당황한 듯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그가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유진을 벽에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술 냄새와 광기가 뒤섞인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제야 좀 겁이 나나 그가 으르렁거렸다. 계집애처럼 울어봐 살려달라고 빌어보라고. 지금 그는 유진이 공포에 질려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벽에 짓눌린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명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지 않았다. 그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장교의 눈이 아니었다. 머리가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귓가에 울리던 이명이 박도식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와 함께 기묘하게 조율되었다. 고통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지만 그 고통은 마치 스위치처럼 이유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녀의 눈이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눈이 극한의 인내와 냉정한 분석을 담고 있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인내도 분석도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정확히 겨누는 최상의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동공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확장되었고 조금 전까지의 피해자로서의 기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박도식 대령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상급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통제 불능의 소음을 내며 날뛰는 결함 많고 어리석은 표적일 뿐이었다. 박도식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꼈다. 그는 분명 겁에 질린 비명과 눈물을 기대했는데 정작 자신이 마주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적인 냉정함이었다.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전율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렀다. 뭐지? 이 기분 나쁜 눈빛은. 하지만 알코올과 오만함에 절어붙은 그의 뇌는 그 본능적인 경고를 즉각 묵살했다. 감히 일개 소위 계집애가 이 상황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저항, 그 이상이었다. 이게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불쾌감으로 낮게 깔렸다. 그때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박도식이 기대했던 비명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창고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완벽하게 통제된 속삭임이었다. 때령님. 그녀는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확히 그의 계급을 불렀다. 지금 제 군복에 댄 그 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도식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후회에 누가 이 계집애가 나를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도식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창고 전체가 그의 광적인 웃음소리로 진동했다. 하하하하하 후호해 네가 나를. 그는 너무 세게 웃은 나머지 눈물까지 찔끔거렸다. 그는 유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고 배를 잡았다. 미쳤군. 드디어 공포에 질려 정신이 나갔어. 그래. 이게 바로 계집애들의 한계지. 조금만 몰아붙이면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짓거린다. 이것이 그의 오만함의 절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경고를, 완벽하게 계산된 선전포고를 그저 정신 나간 여자의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해버렸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거미 새끼야. 그는 다시 유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칠었다. 그는 유진의 몸을 벽에 세차게 흔들었다. 내 목소리 따위는 이 창고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내가 여기서 널 죽여서 묻어버려도. 그 누구도 네가 어디 갔는지 모를 거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네가 날 후회하게 만들어. 그의 얼굴이 다시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주제 파악을 시켜주지. 너는 여기서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셔. 너는 완벽히 내 소나귀에 있어. 내 그 잘난 장교 생명도. 내 인생도. 오늘 밤 당장 내가 여기서 끝장낼 수 있단 말이다. 알아들어. 박도식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작은 여군 장교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꺾어버렸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유진을 벽에 대고 흔드는 동안 유진의 눈은 더 이상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어깨 너머 어두운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 창고를 떠나 있었다. thrill.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날짜를 계산했다. 3일 후 오전 10시 사령부 대강당. 그의 준장 진급식.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다. 박도식의 범죄는 이 어둡고 추악한 창고에서 묻혀서는 안 되었다. 그의 처형은 그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순간에 그가 존경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이 이 표적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후였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인내가 아닌 사형 집행인의 냉정함이었다. 박도식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유진이 지겨워졌다는 듯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다. 거기서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밤새도록 생각해봐라. 네가 기어서 나와 내 군화라도 할지 않는 이상 내일 아침 태양은 못 볼 줄 알아. 그는 자신의 경고가 통쾌하게 먹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경멸의 웃음을 터뜨리고 창고를 나갔다. 쾅! 다시 한번 철문이 닫히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뺨을 타고 내려오는 축축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불타는 복수심이 아닌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자의 차가운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밤은 길고 혹독했다. 창고 안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이유진은 저천증의 초기 증상과 싸워야 했다. 머리의 상처에서 흐르던 피는 이미 굳었지만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한 통증과 한기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려 했다. 그녀는 생존 기술을 총동원했다. 근육을 미세하게 떨게 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호흡을 조절하며 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군법 조항들을 끊임없이 암송했다. 그녀는 박도식이 자신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이곳에 버려두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승리를 확인하러 다시 돌아올 것임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기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희미한 빗줄기를 몰고 들어왔다. 박도식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젊은 부관 중위 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든 채 서 있었다. 박도식은 밤새 술을 마셨는지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잔인한 기대감으로 번뜩였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거나 반쯤 얼어 죽어가는 여군 소희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멍들고 피가 묻은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꼿꼿이 서서 자신을 응시하는 이유진이었다. 그녀는 박도식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고통을 참으며 벽에서 몸을 떼고 위태롭게나마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다. 그녀는 부러지지 않았다. 박도식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전히 빗나갔다.
이 지독한 계집애는 그의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옆에 선 부관은 이 명백한 불법 감금과 폭행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해요? 박도식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바람을 뱉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꼴을 보니 밤새 재미있었나 보군. 이제 기어 나와서 빌 준비는 됐나? 유진은 그의 조롱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도식을 향해 있었지만 그를 통과해 더 먼 곳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그녀는 이 범죄의 목격자 부관과 있는 이 자리에서 쐐기를 박아야 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다 대령님, 진급식이 3일 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이었다. 박도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옆에 있던 부관조차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박 대령이 되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모든 단어에는 서리가 묻어나는 듯했다. 성대하게 치러질 행사겠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문장을 뱉어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날이 대령님께서 그 군복을 입으시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정적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애원도, 분노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명백하며 변경 불가능한 선고였다. 부관은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반쯤 얼어 죽어가는 머리에 피를 묻힌 소희가 당장 내일 모레 별을 달 막강한 기지사령관에게 공개적으로 파멸을 선고한 것이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박도식 역시 처음 몇 초간은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심지어 장군들조차 그에게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했다. 하물며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고 있던 이 여군 소위가 순간적인 충격이 지나가자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유진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관의 존재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대신 그는 광기에 가까운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전날 밤의 여유로운 조소가 아닌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발악적인 웃음이었다. 크하하, 내년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추위에 얼어붙더니 뇌까지 얼어버린 모양이야.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부관을 향해 소리쳤다. 못 들었나? 이유진 소위가 야간 훈련의 충격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 당장 의무실로 끌고 가. 이것이 그가 급조해낸 공식적인 변명이었다. 그는 유진을 미친년으로 만들어 자신의 모든 폭력 행위를 덮으려 했다. 그리고 의무관의 진단이 끝나는 대로 내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막사에 안정 조치시켜라. 절대 외부와 접촉시키지 마. 감금에서 보호조치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금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박도식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창고를 박차고 나갔다. 그는 저 미친년의 눈빛을 빨리 잊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진급식을 망칠 수 있는 작은 불안 요소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다. 부관이 겁에 질린 채 유진에게 다가와 부축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부축을 받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덫은 놓아졌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멍든 얼굴을 비쳤다. 유진은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박도식은 자신이 미친 개를 가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풀어준 것이 2명의 장군을 부모로 둔 자신을 심판할 사형 집행인이었다는 것을. 의무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군의관은 유진의 머리에 난 열상을 봉합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박도식 대령의 광기와 이유진, 소위의 강철 같은 평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유진의 상처 머리에 타박상과 열상, 멍든 뺨, 그리고 저천증 초기 증상은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지만 그는 감히 그것을 차트에 기록할 수 없었다. 야간 훈련 중 미끄러져 바위에 부딪힌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가 유진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스트레스성 정신착란 증세가 보이니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그렇게 하십시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이 군의관이 박도식의 위협 아래에 있음을 알았다. 그가 작성할 거짓 진료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박도식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터였다. 군의관은 서둘러 치료를 마쳤다. 곧이어 헌병 2명이 의무실로 들어왔다. 이유진 소위님, 사령관님 명령입니다. 숙소까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보호라는 단어에 악의적인 강조가 실려 있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닌 가택연금이었다. 박도식은 3일 후 자신의 진급식이 끝날 때까지 유진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이었다. 그는 헌병들을 그녀의 숙소 방문 앞에 24시간 배치했다.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박도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유진을 육체적으로 얕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배경과 능력을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외부 통신을 차단하고 방문을 막았지만 그녀의 방 안에 있는 물건까지 통제하지는 못했다. 모든 장교 숙소에는 보안이 유지되는 내부 군사망 전화기가 있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며 시간을 계산했다. 헌병들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그들의 교대 근무 직전의 새벽 4시, 시계가 정확히 04시 00분을 가리켰다.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으로 향했다. 방문 밖의 헌병들은 그녀가 고통 속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할 터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일반적인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 훈련받은 대로 12자리의 암호화된 코드를 눌렀다. 그것은 일반 군사망이 아닌 국군 최고 지휘 통제실로 연결되는 직통 라인이었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김서연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지만 그 어떤 남성 장군의 목소리보다 날카롭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국군 정보사령부 사령관 김서연 대장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차려 자세를 취하듯 등을 곧게 폈다. 어머니, 저 이유진입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완벽한 군사의 사이트래프 상황 보고으로 전달했다. 현 시간부로 제3기지 박도식 대령에 의해 8시간 초과 불법 감금, 사유, 조작된 야간 독도법 훈련, 감금 중 상관에 의한 폭행 2회 발생, 1회는 머리 부상 동반, 현 시간부로 숙소에 보호 조치, 명목의 추가 감금 상태.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맹수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을 지점을 정확히 계산하는 치명적인 침묵이었다. 마침내 김서연 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창고의 냉기보다 100배는 더 차가운 목소리였다. 사실관계 확인되었나? 네. 목격자 확보. 박도식 대령의 부관 1인. 폭행 및 감금 사실인지 알겠어? 단 한마디였다. 김서연 대장은 말했다. 네오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대기한다. 통신 두절 상태 유지. 의무실에서 발급한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했더. 그게 거짓이라도 상관없다. 증거가 될 테니. 아버님께는 내가 보고한다. 복명. 전화가 끊겼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김서연 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감정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박도식 대령, 3일 뒤 진급 예정. 그 자의 20년간의 모든 복무 기록, 징계 내역, 재정 상태. 1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훨씬 더 깊은 보안 등급의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육중하고 깊은 남성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이태준이다.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었다. 김서연 대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여보, 우리 딸이 다쳤습니다. 수화기 너머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있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천둥의 분노보다 더 무거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단 한 단어였다. 누군가. 박도식 대령. 제3기지 사령관. 3일 뒤 준장 진급 예정입니다. 이태준 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을 열 수 있는 권한이 담겨 있었다. 그 진급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서연은 의아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 단, 이태준 대장이 말을 이었다. 참석자가 좀 늘어날 거다.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의장님께도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우리의 딸을 건드린 자의 마지막은 가장 화려해야지. 그들은 유진의 계획을 알지 못했음에도 정확히 유진이 원했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도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가장 치욕스러운 공개 처형의 날로 만들기로. 폭풍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유진이 숙소에 감금된 다음 날, 즉 박도식 대령의 진급식을 이틀 앞둔 날 아침, 박도식은 숙취와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잠시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그 미친 소위의 저주를 떠올렸지만 이내 코웃음 쳤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명령에 의해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헌병들의 감시 아래 갇혀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연설문을 다듬으며 어깨에 달릴 빛나는 별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렸다. 부관이었다. 어제 창고에 동행했던 바로 그 부관. 그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웬설 아니야. 국방부 직할 중앙감사 사령부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전면 회계감사 영장을. 박도식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중앙감사 사령부 육군 본부도 아니고 국방부 직할의 상어들이 그들은 최고 지휘관의 제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장군들도 두려워하는 조직이었다. 차에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냉혈한 같은 감사관들이 그의 집무실로 닥쳐들었다. 그들은 경례조차 생략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다. 박도식 대령, 기지운영자금 횡령 및 유용에 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지금부터 5년간의 모든 재정 서류를 압수한다. 이것은 김서연 대장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피비린내 없는 가장 관료적이며 가장 치명적인 공격. 그녀는 박도식이 깨끗하지 않으리라 확신했고 그의 돈줄부터 끊어버렸다. 박도식은 당황했다. 그는 분명 기지 운영비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치와 상납 로비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관행이었고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것도 국방부에서 직접 칠 일은 아니었다. 감사관들은 기지의 모든 재정 컴퓨터와 서류처를 봉인하기 시작했다. 박도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졸지의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팀이 기지 정문을 통과했다. 이번에는 육중한 군용지프였다. 문이 열리고 육군본부 감찰감실에 헌병대 장교들이 내렸다. 그들의 명분은 달랐다. 훈련 안전 절차 및 부대 내 가혹행위, 실태 긴급 점검. 이것은 이태준 대장의 공격이었다. 어머니가 돈 정보전으로 공격했다면 아버지는 군율 정규전로 공격했다. 감찰팀은 서류가 아닌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재정팀과는 반대로 기지 내 모든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밀보장 면담을 시작했다. 박도식은 이제 공포를 느꼈다. 회계감사와 궁의감찰이 동시에. 그것도 진급을 이틀 앞두고 들이닥쳤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치듯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밀어주던 라인들, 그가 그동안 뇌물과 충성을 바쳐온 상급자들이었다. 첫 번째 전화, 군수사령부의 K 장군, 비서가 받았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육군 참모총장님 주재의 긴급 안보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불가능하십니다. 거짓말이었다. 이태준 대장은 그 시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두 번째 전화, 국방위원회의 피의원, 전화를 받았다. 아, 박 대령, 축하해야 하는데. 지금은 좀 내가 알아봤는데 이번 건은 내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급을 넘어섰어. 미안하네. 당분간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말게. 전화가 끊겼다. 박도식의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의 모든 생명줄이 동시에 끊겨나갔다. 도대체 왜 그가 자신의 진급을 방해하려는 라이벌 대령들을 떠올렸지만 그들 중 누구도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동시에 움직일 힘은 없었다.
그의 뇌리에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노려보던 유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거다. 이제 얼마 안. 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가의 소위 계집애가 지금 헌병들 감시 아래 정신병자로 감금되어 있는 년이 어떻게 감히.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이, 그녀가 약한 여자일 뿐이라는 그 오만한 확신이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코앞에 두고도 전혀 다른 곳에서 적을 찾고 있었다. 한편 유진의 숙소. 헌병들은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식사를 가져다 준 것은 낯선 의무병이었다. 그는 유진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 총장님과 사령관님의 메시지입니다. 무대는 준비되고 있다.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보낸 정보사 요원이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군사전략 서적을 읽으며 때를 기다렸다. 진급식 하루 전날 D1, 기지는 마비 상태였다. 감사팀은 박도식의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고, 감찰팀은 그동안 묵인되었던 그의 수십 건의 폭언과 가혹 행위에 대한 익명 진술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찰팀은 박도식의 부관을 소환했다. 젊은 중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작된 훈련, 제3창고의 불법 감금, 그리고 대령의 폭행 사실까지. 이제 모든 증거가 맞춰졌다. 그날 저녁, 박도식은 초주금이 되어 있었다. 그때 감찰팀장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대령님, 점검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정식 절차를 통해 상부에 올라갈 겁니다. 감사팀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박도식은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식 절차라는 말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고, 일단 내일 진급만 하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감찰팀장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 맞다. 내일 진급식이시죠. 축하드립니다. 듣자 하니 육군 참모총장 각하께서 직접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영광이시겠습니다. 그 말은 박도식에게 구원의 동화줄처럼 들렸다. 참모총장이 직접 온다고 그렇다면 이 모든 감사는 그저 진급을 위한 마지막 통과 의례였을 뿐이야. 내가 통과한 거야.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태준 대장이 자신에게 별을 달아주러 온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일 입을 화려한 예복을 꺼내들었다. 그 어리석은 계집애는 숙소에서 썩어갈 것이고, 자신은 장군이 될 터였다. 폭풍은 지나갔다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폭풍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참모총장은 별을 달아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어깨에서 모든 것을 떼어내기 위해 오고 있었다. 육군 사령부 대강당은 근래 보기 드문 화려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천장에는 연계로운 진급을 축하합니다. 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군악대는 웅장한 행진곡을 리허설하고 있었다. 강당의 좌석은 별들의 향연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장성들과 그 가족들, 동료 장교들이 새로운 장군들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박도식 대령은 진급 대상자들을 위한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이틀간의 지옥 같은 감사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확신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은 그의 모든 불안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감히 누가 참모총장이 직접 별을 달아주기로 한 인물을 건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승리했다. 그의 입계는 경련에 가까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꼿꼿하게 편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완벽한 예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앉은 수백 명의 동료와 선후배들이 자신을 얼마나 부러워할지 상상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 어리석은 계집애, 이유진 소위. 그녀는 지금쯤 정신병동이 딸린 의무실이나 숙소 독방에서 자신의 패배를 곱씹으며 울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영광스러운 여정에 잠시 끼어든 하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지역 사령관인 삼성 장군 중장 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육군의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참석하시어 마침 도착하시는군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참모총장이 VIP 대기실에서 무대 뒤로 바로 등장할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사회자인 부관이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준비된 식순을 이어갔다. 그럼 지금부터 준장 진급자 임명 및 계급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몇몇 대령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 삼성 장군으로부터 계급장을 받았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다. 다음 대령 박도식. 박도식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환희를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청중을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려보란 듯이 미소 지은 뒤 절도 있으면서도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정확히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가 단상의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디뎠을 때 삼성 장군이 그에게 수여할 빛나는 준장 계급장을 막 집어들었을 때였다. 쾅! 대강당의 정문, 그 거대하고 화려한 이중문이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양쪽 벽으로 세차게 열어 젖혀졌다. 굉금에 가까운 소리에 군악대의 연주가 뚝 끊겼다. 축하와 환담으로 가득 찼던 강당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장교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의 자석에 이끌린 듯 충격 속에서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2명의 헌병 수사관이 부동 자세로 서서 문을 잡고 있었다. 마치 왕족이라도 맞이하는 듯한 자세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단호한 구둣발 소리가 강당의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장교들이 평생 실제로 볼 일도 없는 사람이었다. 새하얀 예복 차림의 여성. 그러나 그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국군정보사령관 김서연 대장이었다. 강당 곳곳에서 숨 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보사령관. 군의 모든 비밀과 첩보를 총괄하는 가장 어둡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녀가 왜 일개 지역부대의 진급식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끔찍한 흉조였다. 하지만 그녀가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의 반보 뒤 강당을 압도하는 무게감으로 또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었다. 그 역시 완벽한 예복 차림이었지만 축하객의 미소 따위는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그는 축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단상 위에서 박도식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참모총장 그리고 정보사령관까지 나를 축하하기 위해 두 분이 함께 오신 건가? 이럴 수가 이 정도의 영광이라니. 이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이자 그가 저지른 최악의 오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더욱 활짝 폈다. 그는 이 2명의 사성 장군이 자신에게 별을 달아주고 축하하기 위해 이 모든 극적인 등장을 연출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강당 안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눈이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오는 2명의 최고 지휘관을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축하객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공개적인 처형을 집행하러 온 집행인의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단상 위에서 어리석은 미소를 지은 채 서 있는 남자, 박도식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2명의 사성 장군이 단상으로 올라서는 동안 대강당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행사를 주관하던 삼성 장군은 어안이 벙벙한 채 2 사람에게 격려했다. 충성 총장님, 사령관님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이태준 대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아직도 무대 중앙에서 어정쩡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도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도식은 본능적인 공포에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상황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충성 참모총장님, 정보사령관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치니 영광입니다. 그는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목구멍에서 끊겼다. 그의 눈이 두 장군의 어깨 너머 방금 열린 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세 번째 인물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헌병도 장군도 아니었다. 전투복 차림에 이제 갓 임관한 소위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중앙 통로를 걸어오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미처 가시지 않은 보랏빛 멍 자국이 선명했고 관자놀이에는 붕대를 막댄 듯한 흉터가 남아있었다. 이유진 소위였다. 박도식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참모총장 이태준, 리 태조은과 정보사령관 김서연, 김서연, 그리고 소위 이유진, 리유진을 번갈아 훑었다. 그 불가능했던,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퍼즐 조각이 지옥 같은 모습으로 맞춰졌다. 이 리, 김킴, 그리고 그들의 딸, 이 리,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짓밟고 고문했던 그 연약한 여군 소위가 대한민국 군서열 1위와 정보개통 1위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그의 다리가 풀려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창고에서 보여주었던 그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으로 무너져 내리는 박도식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김서연 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삼성 장군을 옆으로 밀어내고 연단에 섰다. 짝짝짝! 그녀가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속삭임 하나 없는 완벽한 침묵. 오늘 이것은 진급식이 아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강당의 모든 유리를 깨뜨릴 듯 울렸다. 이것은 육군본부 특별징계위원회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숨을 삼켰다. 김서연은 박도식을 돌아보지도 않고 손에 든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는 강철 그 자체였다. 징계 대상자 제3기지 사령관 대령 박도식, 박도식이 총 맞은 사람처럼 움찔했다. 제1항 지휘권 남용, 피징계자는 고의적으로 조작된 좌표 및 불량 장비를 지급하여 이유진 소위가 이끄는 소대의 임무를 고의로 방해, 부대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음. 개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박도식이 미친 사람처럼 외치려 했다. 하랜 증거, 김서연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녀는 뒤쪽의 영사기술팀에 신호를 보냈다. 박도식의 빛나는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난 것은 박도식의 부관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상세한 진술서였다. 거기에는 조작된 좌표 봉투에 대한 증언과 장비 창고에서 불량품을 따로 챙기라는 대령의 지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도식의 입이 닫혔다. 김서연은 계속했다. 제2항 불법 감금 및 직권남용. 피징계자는 공식 징계 절차 없이 이유진 소위를 제3보급 창고에 8시간 이상 불법 감금 조치함. 제3항 상관에 의한 가중폭행. 이 단어가 나오자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피징계자는 불법 감금 상태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 전치 2주의 머리 타박상 및 열상을 입혔음. 또한 피해자를 정신착란으로 몰아 의무 기록을 조작하고 강제 구금하려 시도함. 스크린이 바뀌었다. 의무관이 제출했던 거짓 진단서와 정보사령부 사이버팀이 복원해낸 원본 의료 데이터가 나란히 띄워졌다. 원본 기록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 폭행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이었다. 강당의 스피커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유진이 새벽 4시에 걸었던 암호화된 직통 라인의 통화 내용이었다. 어머니, 저 이유진입니다. 박도식 대령에 의해 불법 감금, 폭행 2회 발생, 자신의 딸이 고통 속에서도 군인으로서 상황을 보고하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김서연 대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태준 대장의 턱 근육은 바위처럼 굳어졌다. 박도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들 제발, 제가 죽을 죄를.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태준 대장에게 기어가려 했다. 이태준 대장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향한 깊고 차가운 실망감이었다. 부하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학대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동료 군인을, 하물며 전투복을 입은 여군을 폭행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그는 무릎 꿇린 박도식에게 다가갔다. 니오는 군의 수치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이태준 대장은 허리를 숙였다. 그는 박도식이 그토록 원했던 준장 계급장을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미 박도식의 어깨에 붙어있는 대령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는 수백 명의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단번에 뜯어냈다. 우두둑. 견장과 실밥이 뜯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군인의 경력이 끝장나는 소리였다. 이태준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내던졌다. 연병! 문 앞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이 개옷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군사법원 최고형에 처하도록. 안 돼, 내 진급. 박도식은 오열하며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은 그를 질질 끌어일으켰다. 그들은 수백 명의 동료 장교들과 그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단상 아래에서 여전히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진의 눈이었다. 그녀의 예언은 정확히 3일 만에 그가 가장 원했던 장소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박도식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 대강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광경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한 장군의 경력이,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그렇게 공개적이고 잔인하게 끝장나는 모습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때 이태준 대장이 다시 연단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강당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군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육군의 수치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조직 전체가 괴사한다. 오늘 이것은 필요한 수술이었다. 군복은 국민을 지키라고 입는 것이지. 부하 위에 군림하며 학대하라고 입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계급을 왕관으로 착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일이 분명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상, 행사는 종료한다. 전원 해산. 김서연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정보사령부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두 장군은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경례하는 수많은 장성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강당의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단상 아래 꼿꼿이 서 있는 그들의 딸, 이유진 소희였다. 강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비현실적인 가족의 만남을 지켜보았다. 두 명의 사성 장군과 피멍이 든 얼굴의 이성 장교. 그들은 군인답게 공개적인 포옹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태준 대장은 아버지로서 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는 육군 전체를 호령하던 목소리가 아닌 오직 딸만이 들을 수 있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괜찮으냐, 딸! 그것은 소희가 아닌 딸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그의 눈빛은 유진의 멍든 뺨과 관자놀이의 상처를 훑으며 미세하게 떨렸다. 김서연 대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뻗어 박도식이 움켜쥐는 바람에 구겨지고 흐트러졌던 유진의 전투복 깃을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었다. 그 어떤 위로에 말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행동이었다. 숙소에서 쉬고 있도록 곧 본가로의 복귀 명령이 하달될 거다. 유진은 그제야 지난 며칠간 강철처럼 유지했던 자세를 아주 미세하게 풀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군 전체를 움직인 두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두 분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날 이후 제 사기지는 완전히 뒤집혔다. 일주일 만에 새로운 기지 사령관이 부임했다. 그는 이태준 대장이 직접 고른 편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실력과 인품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의 첫 번째 일성은
전 부대원을 집합시킨 연병장에서의 공개 선언이었다. 전임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기지 전체를 대표해 사과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부대에서 성별이나 계급, 출신에 따른 그 어떠한 차별이나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적발 즉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임을 약속한다.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던 군의관은 불명예 제대 조치되었고 결정적 증언을 했던 부관은 자신의 용기를 인정받아 육군본부의 요직으로 영전했다. 이유진 소위는 휴식 권고를 거부하고 남은 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하겠다며 기지에 복귀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연약한 여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그 지옥의 늪지대를 통과했던 동료 소대원들은 그녀가 단순히 유능한 엘리트가 아니라 스파르탄의 심장을 가진 진짜 군인이었음을 깨닫고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심을 보냈다. 훈련 마지막 날, 유진은 다시 한번 야간 독도법 코스에 섰다. 박도식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던 바로 그 코스였다. 이번에는 어떠한 방해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지휘로 소대원들을 이끌었고 모든 체크포인트를 오차 없이 통과하며 기존 기록보다 3시간이나 앞당겨 최종 목적지인 산 정상에 도착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장엄한 일출이 그녀의 전투복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박도식은 그녀가 거미처럼 말라 죽을 것이라 저주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거미줄에 걸린 것이 아니라 거미줄 전체를 지배했다. 평화는 그렇게 되찾아졌다.